지난 7월 17일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군생활 지금 33년을 하고 34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군인임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군사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합니다. 그는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3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10월에 보낸 무인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혹시 어떤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죠.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사령부에 무인기 북파 TF가 꾸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전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 드론작전 사령부에 먼저 무인기 북파 기획팀이 꾸려졌다는 겁니다. 그 제보를 종합해 보면 김용현이 지시에 의해서 김용대가 움직인 거죠. 경호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휘 라인에 없었죠. 일종의 군으로 놓고 본다면 군 작전 지휘 체계에 없는 민간인이 개입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이 지난해 5월 1일쯤에 경호처장을 만났고, 이에 대해 김용대 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논의를 건 아니고 그때 6월 달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요. 네. 김용대 사령관의 특검 조사가 있고 며칠 뒤 무인기 북파 기획팀의 어느 부대원이 지난해 6월 작성한 메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모 대령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기획팀 부대원들에게 전달하는 회의에서 대원 중 한 명이 받아 적은 메모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의미하는 V를 썼고 합동참모본부의 영어 약어인 JCS와 국방부인 MND 옆에는 X자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16개의 표적과 평양을 의미하는 PY, 작전 보완을 강조하는 용어도 적혀 있습니다. 제보를 받은 부승찬 의원은 해당 대원에게 메모의 뜻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왜 VGC였고 왜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메모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메모였던 거죠. PD수첩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무인기 작전 지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자신은 보고받지 않았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진술을 전했습니다. 34년간 군의 몸을 담았던 김도균 장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개 부처의 장관 수준 내지는 그 밑에 있는 군사 지휘관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짧은 전화 통지문 하나 북측에 보내는 것도 최고 통수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보낼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조차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을 포함한 안보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를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통제했다면 그 파급, 즉 국민과 어떤 국토를 보존해야 되는 그 국가의 입장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고, 그것을 몰랐다면 사실은 국군 통수권을 제대로 통제하고 장악하지 못했다. 지휘 체계뿐 아니라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무인기로 평양에 전단을 뿌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 걸까? 드론작전 사령부 령이 있습니다.
그 령에 보면 심리전 등의 군사작전을 하라는 임무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임무에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내용들을 했던 것 뿐인데 북한이 5,700여 개인가의 오물풍선을 투척을 했어요. 이거 나서 바로 무인기 작전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즉 비대대응과 심리작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무인기 작전이 적절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산지 쪽에도 가고 일찍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전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에 의해서 대응 개념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북한 무인기가 우리 산지나 우리 강원도 일부 떨어졌을 때는 그런 대응이 전혀 없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시간 떨어진 그러니까 전단에는 전단을 뿌렸어야 되는데 전단을 뛰어넘어 드론을 날려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전단이 껴있을 수 있었지만 드론은 사실 유도 무기로 미사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아니 우크라이나 잘 보세요. 조그만 그런 어떻게 보면 촬영용 드론에다가 수류탄이나 폭탄을 달아서 전차를 파괴시키는데 오물풍선 대응이라기엔 과도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맞대응이라기엔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 더 나아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중구역까지 비행체를 보내서 의도적으로 자극을 했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 내지는 분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비례적으로 응징을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언제나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내재해 있으니까 북한 역시 합리적이지 않게 반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북한의 동일한 무인기 대응, 그건 이미 있었잖아요. 전문가들은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보낸 무인기에 대응했다면 그 첫 단계로 똑같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한국은 가만히 있느냐. 한국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태세였거든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그런 응징을 하면은 한국도 바로 하나의 더 큰 높은 단계로 응징을 하는 태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 맞서 우리 군도 평양 상공에 압도적인 무인기 전력을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여기에서 무인기 전력에서 딸리게 되면 제일 위험한 지역은 서해죠. 서해에서의 연평 해전이나 대창 해전과 유사한 북한의 기습 도발에 의한 해전 가능성. 긴장의 수위가 한층 높아져 과거와 유사한 무력 충돌이 서해상에서 발생하고 그럼 이게 tit-for-tat으로 가면 연평도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포격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죠. 서로 대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복 수위가 점차 높아지며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포격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10년) 발생했던 연평도 포격전으로 주민들은 시급히 섬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그때의 충격과 공포.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칫 무력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평양 무인기 작전. 그런데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의도적으로 북한이 그걸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북한은 2022년부터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결심을 하고요. 전시비축탄을 거의 지금 거의 북한이 보유한 양의 절반 이상 정도를 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쟁을 수행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강건작 장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무력을 쓸 때는 그런 수단을 쓰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발 사항에 대한 조치까지 명확하게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야죠. 이를테면 만에 하나 북한이 전선에서 총격이나 포격 도발을 해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전선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킨다든지 경보를 한다든지 그런 최소한의 행동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해야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야 했다면 그 여파까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 무인기 작전에서는 어땠을까?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잖아요. 실제 포탄이 날아다니고 해도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평해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평해전도 서로 이제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돼도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PD수첩은 국방부에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군의 대비 태세가 어떠했는지 물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백령도에서 11년째 거주하면서 문화관광 해설가로 일하고 있는 박찬규 씨. 저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 거죠? 그 북한이죠. 그 일제 강점기에 얘가 황해도 장현군 백령도가. 저 바다 너머 북한 땅이 보입니다. 원래도 하고 저쪽에 저기 육도라는 섬이에요. 예, 지금 바다는 평화롭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비극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예, 우리 저 어부들도 납북될 때에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투신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천안함의 46 용사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죠.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접경 지역에 위치한 섬 백령도. 이 섬 자체에서 갇혀 살잖아요 지금. 섬 자체에서 이동 수단이 배밖에 없고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은 북한하고 교전이라도 나면은 주민들이 피할 곳은 없어요. 대피호 아니면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항상 불안한 거죠. 백령도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 대피소. 백령도에만 29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소를 곁에 두고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북한 평양 하늘에다가 이 저 무인기를 띄워서 보냈는데 그걸 또 백령도에서 보냈다잖아요. 그러니까 원점 타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겁 안 나겠어요? 그거 겁나죠? 석연치 않은 의혹을 품고 북으로 향한 무인기. 혹시 모를 위험의 대가는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아야 했을 겁니다. 주민들은 허무한 거죠, 뭐 이게. 만에 하나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고 북한에서 공격을 하면은 그냥 주민들만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섬 사람들이. 그냥 갇혀 있어가지고 쏘면 쏘는 대로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짜 안보예요? 가짜 안보죠. 그러니까 진짜 안보는 건 간단해요. 국민이 온전한 일상을 살 수 있게 정부가 우리의 이익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행위죠.